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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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싸우고 또 싸워서 찾은 이 나라. 쪽발이 양킨 놈이 남북을 갈라 매판 파쇼 앞세운 수탈의 나라. 이 땅의 민중들은 피를 흘린다. 동포여 일어나라. 해방을 위해 손잡고 광화문에 해방기 휘날리자. 손잡고 광화문에 해방기 휘날리자. 이 노래 기억 많이 하시죠? 네. 예, 바로 1987년 6월 항쟁 때 그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묘한 행진곡도 많이 불렀습니다만 이 노래도 많이 불렀는데 이 노래 제목은 민족해방가. 예. 근데 이게 1945년 해방 당시에 나왔었다고 하죠. 물론 가사를 약간 바꾸고 음정도 조금 바꿨습니다만 그때 노래가 맞죠. 청산되지 못한 친일, 그리고 제대로 된 민족 정기를 세우지 못했다는 그런 것, 그런가 더불어서 반독재 전선에 나섰던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즐겨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장준환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죠. 오늘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박한용의 라디오 전쟁, 박한용 선생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준하 기념사업회 상임위원장이신 이준영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갖은 고생 끝에 그 육천리라 그랬나요? 네, 육천리 길을 걸어왔었던, 그래서 한 명으로 시작된 이 물결이 세 명으로, 그리고는 수십 명이 돼서 우하열을 맞춰서 그 중경에는 임정 청사로 걸어 들어온 장면부터 좀 듣고 싶은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육천리 장정이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죠. 네. 하나는 그러니까 육로 장정입니다. 육로. 예, 네네. 2,400km 중에 육로 장정이 한 1,900km. 오. 그리고 양자강. 양쯔강요? 예, 네네. 중국말로 하면 이제 장강이죠. 장강, 긴 네네. 강이다 해서. 네. 장강이 한 5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육로 장정도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평지. 예. 말 그대로 중국의 대평원을 걷는 길이 있고,
평지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양자강 물길을 만나기 전에 이제 굉장히 큰 대파 산맥이라고요. 대파 산맥이요? 네, 해발 3,00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산맥을 만나게 됩니다. 3,000m가 넘으면 고소 증세도 오는데. 예.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생기진 않았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겨울이었죠. 아이고. 예, 그러니까 한여름에 굉장히 뜨거울 때 탈출하셨다가 네. 이 3,000m가 넘는 그러니까 선생님 기록에는 파총령이라고 파총령. 연기를 했습니다. 아, 예. 예, 예. 현재는 대파산맥이라고 네. 하고 중국 삼국지에 이제 적벽 대전이 났던 네. 이제 고 언저리죠. 예. 근데 그 산을 넘는데 너무나 힘들었고 숙소를 찾지 못해갖고 눈밭에서 전원이 동사를 할 뻔했던. 노숙을. 네. 예. 거의 산 정상에서 아이고. 눈보라가 치는데 서로 끌어안고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래서 동지들 간의 체온으로 네. 그 밤을 견뎌냈던. 이제 그때 장준하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선조들을 탓하는 글을 썼습니다. 아.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냐. 아. 이것은 주권을 빼앗긴 선조들 때문이다. 어머니,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런 게 아니라. 못난 조상들. 예, 못난 조상. 그래서 우리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게 이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 표현에 예. 하면은 못난 조상이 나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입술을 깨무셨는데 그 추운 겨울에 입술을 깨무셨는데 피가 날 정도로 강하게 깨무셨다고. 맞아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라고 네. 그 대담 프로에서도 네. 그 말씀하셨던 육성을 거기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장준하 선생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잘못을 해서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또 후손들이 고생할 거 아니냐. 네. 영영 노예의 길을 살게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산맥을 하늘이 도우셨는지 네. 한 명도 동사하지 않고 그 3,000m 해발 고지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고 네.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감동을 합니다. 죽지 않았던 네. 것에 대해서. 그 산맥을 넘으면 이제 백길입니다. 뱃길, 중국의 네, 네. 군함을 타고 네, 500km인데 물살이 너무 세서 네. 9박 10일을 갑니다. 배 타고. 거슬러 갔군요. 그러니까. 양자강의 물길이 네. 굉장히 셉니다. 그거를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중국의 고전문화에 보면 그 파촉 땅이잖아요. 파촉. 아, 그래. 촉나라. 파와 촉나라. 예. 파촉. 예. 파와 촉 두 지역 네, 같은 네, 파촉. 네. 거기에 올라간 게 쉽게 말하면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가장 물살이 센 곳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장강 삼협이에요. 장강 삼협. 예, 세 가지 협곡. 그러니까 거기는 물살이 가장 센 곳이죠. 거기에 지금 산시댐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지금 산서댐. 그러니까 예, 삼협댐. 삼협댐이라고 아, 하는데. 삼협댐. 바로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은 그 우리가 삼국지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만 거기서 사실은 뭐냐면 위나라와 오나라, 위나라 오나라의 등살로부터 안전하게 있으면서 자신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파촉 땅으로 공명이 그 유비를 그 설득을 해서 네. 갔다. 라는 그런 얘기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험한 곳이다. 험합니다. 그리고는 험합니다. 그 험한 땅에서 기후도 험하기 때문에 요리 또한 맵고 짜고 뭐 이런 거. 네. 바로 그 사천 요리가 바로 지금 우리 맞습니다. 파촉 땅에서 발달한 요리. 그렇죠. 그 맵고 짠 그 요리가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많이 맞아서 마파두부라던가라고 하는 네. 사천 요리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갑자기 이런 얘기로 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요. 네. 네. 그래서 중국 군함을 타고 예. 배 안에서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9번이나 만나는 아, 네. 그런 긴 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장전길을 가죠. 육로가 끝나고 이제 백길로. 그래서 중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경에서 활동했던 네. 그 진경성 교관님이라고 굉장히 훌륭한 독립운동가신데 네, 네. 이분이 이제 길을 안내를 해서 중경 임시정부를 갔는데 예. 너무나 낡고 이제 남루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실망을 했는데 거기가 아니라는 아니라고? 거죠. 근데 이제 맞긴 맞습니다. 그 사이에 임시정부가 이제 바뀐 거죠. 또 옮겨갔다는 얘기군요. 임시정부 저희가 중경 임시정부라고 나오는 건물은 네. 중경에서 임시정부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청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는 일본 공군의 폭격으로
이제 전소를 합니다. 아, 다 타버렸다는 얘기군요. 예, 폭격을 맞죠. 예. 네. 두 번째 건물은 원인 모를 화재로 해서 다 타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경성 교관이 이제 장정대원들을 이끌고 갔던 게 세 번째 건물. 네. 이제 오사야 항이라고. 네. 지금 가면 너무나 좁고 남루한 그 모습을 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이제 자료 사진 필요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네, 뭐 지금 보여줄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네. 그래서 다시 묻고 해가지고 한 300m밖에 안 떨어져 네네. 있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가 늘 이제 화면으로 접하는 그 임시정부 청사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 대원들이 첫 번째로 봤던 것은 장준하 선생님 표현으로 하면은 태극기입니다. 이분들이 웅성웅성대면서 걸어간 게 아니라 네. 정확히 오하연을 맞춰서. 군인답게.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이 태극기의 중요함은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 임천에 있는 중국 중앙군관학교에서 훈련을 할 네네. 때 청천백일기를 올리고 내리면서 경례를 했어야 돼요. 청천백일기라면 지금 현재 대만, 대만의 중국 네. 국민당에 네네. 그 전에는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일장기를 네. 보고 경례를 했죠. 근데 이제 태극기를 본 거죠. 그냥 품에 숨긴 태극기가 아니라 네. 이 높은 기대에 꼽혀서 휘날리고 있는 태극기를 보면 그때 이제 장준하 선생님은 현기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청사 뜰에 다 도열을 했는데 네. 김구 선생님은 안 나오시고 김구 주석. 예, 네. 그래서 이게 딱 정렬을 하고 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많은 동지들이 태극기를 향해서 자연스럽게 거수 경례를 했다. 근데 장준하 선생님은 그런 동료들을 보고서도 차마 손이 올라가지 않았다. 현기증이 나서. 아. 저것이 꿈에도 보고 싶던 네. 나의 국기구나 해서 예. 이제 그렇게 정렬을 했고 김구주성님 나오시고 이청천 장군님 나오시고 지청천 장군. 네, 이름도 나오셔서 하셨던. 네. 이제 환영을 하고 네. 그날 밤에 환영 만찬인데 참 먹을 게 없었죠. 네, 만찬도 하고 이제 환영사 답사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네. 이어집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탈출로부터 도착까지 약 7달 네. 반 정도 1945년 1월 31일 날입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겨울인 1940. 그러니까 이거 흔히 어떤 사람들이 그 뭐 이제 장정 육천리가 뭐가 대단하냐 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저는 사실 그 자체가 독립운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당시 이 뭐냐면 일제로서는 이제 조선인 청년들을 군에다 가둬놓고 네. 총알바지를 써야 되는데 탈출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민심 위반이죠. 군심 네. 위반. 군 네. 내부이고 이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비용 소모가 많잖아요. 아, 네. 그 무엇보다도 조선인이 탈출했다는 자체가 선전적 효과가 큽니다. 그렇죠. 예. 더 큰 문제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엘리트예요, 학생들은. 그렇죠. 예, 그 고급 이제 일본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이미 군 훈련을 받은 거죠. 장교 훈련을 받은. 장교 훈련을 또 받거나 사병 훈련 아니면 받은 사병 사람들. 훈련을 예, 받거나. 그러니까 네네. 사실 이 군사 훈련이 체득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 6,000리길 걸어온 자체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왜 군대에서도 제일 힘든 게 무슨 행군이에요? 100km 행군이죠. 예, 또는 천리 행군. 천리행군, 100km 행군. 예. 그것이 마지막 군인 졸업 과정 안에 어떻게 보면 훈련이에요. 그렇죠. 네. 예. 이 자체가 강복군 단련 과정이고 자기가 독립운동가로서 거듭나는 과정이다. 2,400km 하면은 실감이 잘 안 날 수가 있습니다만 네.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원점에서부터 종점까지 400km. 예, 400km가 조금 넘어요. 예. 그러면 그걸 6번 달리기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구보한다고. 산 넘고 물 건너.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이야말로 어쩌면 역진의 불멸의 어떤 혁명가로서 독립운동가로서의 자기 단련 과정이고 태어나는 과정이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김구주석의 환영사를 네네. 이제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외놈에 이제 점령한 데서 태어났고 거기서 성장했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국외에서는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있지만 네. 국내에서는 이미 일본 신민화가 네네. 됐다라고 생각을 했다. 네. 그거를 일본이 믿고 조선인 청년들까지 자기네 군대를 끌고 간 거다. 갔는데. 네. 그런데 거기서 탈출을 해서 가깝지도 않은 이 먼 길을 이렇게 와준 이 청년들을 보고 너무나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하면 참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사실은 좀 비루했거든요. 그 당시. 그렇죠. 예. 게다가 4분 오열되고
평생 그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만 김구 주석도 그리고 편안한 일국의 그런 아무리 임시지만 정부의 주석다운 그런 그 풍모를 지키기에도 어려울 그런 정도 됐는데 그래도 이때는 좀 낫어요. 그래요? 이때 좀 낫습니까?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41년까지는 2년까지는 사실은 비루하다고 말해도 좀 민망할 정도긴 하지만 이때가 되면 뭐냐면 이제 진영이 다 갖춰져 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복군도 갖춰지고 군사 조직이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선전포고도 하고 선전포고 근데 행정부도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그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여기에 뭐냐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독당. 한국 독립당 얘도 야당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혁명당. 아하. 이는 다당제 시스템까지 만들어지는. 민족혁명당이라면 약산 김원봉 선생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정당이죠. 진영을 갖추게 된 것도 사실은 윤봉길, 이봉창 이런 그 의사들 네. 그 쾌거가 아니었으면은 중국 땅에서 그런 위치를 그런 진영을 갖추기 좀 힘들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왜냐 광복군의 역사는 그래서 32년 윤봉길 의거 이후에 윤봉길 의거 이후에 그다음에 각 지역에 뭐냐면 이 국민당 네. 산하의 어떤 군사 학교에 네. 조선 청년들이 가잖아요. 남경의 네. 조선혁명군사정치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축적된 역량들이 강복군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 10년의 창군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의열단을 모토로 했던 그런 그 민족혁명당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무장 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동경. 네. 예, 그리고 개인의 지금 뉴라이터에서는 그걸 뭐 테러라고 얘기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그 쌓이면서 진영을 갖추게 된 이제 그 선배들의 값진 피로서 그야말로.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와서 그 뜨거운 환영사도 듣고 벅찬 가슴을 억누르지 못했는데 그 얘기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이미 이 청년들이 중경 임시정부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정도는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탈출한 직후에 중국 유격대 들어간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중국군의 안내와 보호도 받고 중국군으로부터 훈련도 받고 중국군 신분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당 정부와 밀접한 이제 협력 관계에 있던 임시정부에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분야에서 설레입니다. 네. 이제 좀 웃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이 1910년 전에 이미 나가셨던 분들, 1919년 이후에 나가셨던 이 망명가들이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의 자제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딸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중국에서 계속 독립운동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크면서 성인이 됐는데, 그 마땅히 멋있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들 노인네고. 예. 근데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 조국 땅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탈출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멋진 청년들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었군요. 네. 보고 싶죠. 네. 아니, 교포 사회가 굉장히 흔들립니다. 이제 막 설레이고. 관연한 딸들이 좀 많이 네, 좀 많았죠. 오래되니까. 그런 분들은 매일 노인네들만 보고 산 거죠. 그런 반면에 이제 그런 설레임은 참 순수하고 좋은 거고 이제 바람직한 반면에 이제 여러 임시정부 내 정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파들도 같이 설레이고 흔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적은데 33명이 한 번에 오고 다 똑똑하고 뜨거운 독립의지로 불타는 분들인데 젊은 피가 오고 있단 말이죠. 그 젊은 피를 내 거로 이제 몇 명을 만드느냐 이게 또 이제 관건이었죠. 그게 자기 정파의 힘을 늘리는 그래서 돌멩이를 보시면 이제 그 사전에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게 바로 형식적으로 보면 한국 독립당 이게 쉽게 말하면 여당인 격이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자익적 성향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는 민족혁명당 있지만 이 각각도 뭐냐면 각 당이 7개, 5개 해서 정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여 개, 10한 100개 정도의 정파 그룹이 큰 당들을 2개 만들어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각 정파들마다 우리도 무슨 게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34명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자기 당 또는 자기 정파에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역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은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많이 분열되어 있는 소수끼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33명의 젊은 피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렇죠. 지금 돌베개 얘기를 말씀하셨으면 돌베개는 장준환 선생의 그 자서전이고
최근에 개정판이 나온 네, 예. 전면 수정 개정판이 나온 그런 40주기를 맞이해서 네. 그 책을 말씀하신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중경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거는 연합군 측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네. 그 특파원들이 중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대독 전쟁이든 대일 전쟁이든 이를 수행하는 핵심 이제 연합국에 중국이 어떻든 가입해 있는 네,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중경의 임시 수도 이제 전쟁 수도인 중경으로 많은 외신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이 33명의 도착은 큰 뉴스였어요. 네. 왜냐하면 적성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취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그런 않습니까?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많은 인터뷰가 이루어지는데 장준하 선생님이 많은 인터뷰를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세계 교회 선교회 같이 또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식민지 조선의 그 기독교 현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장 선생을 인터뷰를 하고 예. 이제 대표적으로 타임지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여태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렇군요. 상태고요. 혹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네. 장준하 선생의 또 타임지 인터뷰를 네. 발견하신 분이 있으면은 제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여러 정파에서 설렘을 안고서 그러면 네. 33명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와중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신 이야기까지 한 거는 네. 이 육천리 장정의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예. 빅뉴스가 될 정도로 네.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어쨌든 정파 간의 갈림 상황에서 그 33명을 서로 이렇게 많이 좌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장준하 선생님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안 좋게 비칩니다. 그러니까 뭐 댄스 파티를 열고 네. 술 파티를 열고 이제 개별적으로 몇 명씩 빼가지고 이제 장준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부터 훈련을 같이 받고 그 먼 길을 함께 하고 온 동지들인데 네. 그 동지들을 분열시키는 행동이고 네. 그리고 임시정부에 대한 꿈 중간에 누가 우리 임시정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하니까 여기서 함께 싸우자고 했던 네네. 모든 사람을 비난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임시정부가 본인들이 꿈꿨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열돼 있고 본인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하고 향응을 베풀고 이런 모습에 많이 격분을 합니다. 네. 해서 이제 독립운동으로 치면은 최고령에 속하는 임시정부 핵심들의 네. 회의장에 이제 난입을 해가지고 참 27밖에 안 된 나이에 그러기 참 힘드실 텐데요. 나는 중경을 떠나가서 일본군에 입대할 거다. 그것도 항공대에 입대할 거다. 예. 그리고 일본 항공기를 몰고 와서 이 임시정부 청사위에다 폭탄을 던지고 싶다. 그야말로 폭탄 선언을 한 거네요. 상상을 초월하는 폭탄 선언이죠. 와. 회의장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 났겠네요. 그 안에 있던 분들은 성함 한 분씩만 돼도 다 너무나 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김구 조수아, 선생님 뭐 난리가 김구식, 났죠. 네네. 뭐 이놈이 네가 뭔데 뭐 그런 난리가 났는데 김구 주석님 막 허허대고 장군 나가 있게. 역시 대포가. 네, 그리고 이제 징벌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네. 이렇게 폭탄 선언을 네네. 했으니까. 근데 징벌은 안 받죠. 아. 그런데도 이제 계속 분열 공작이 나니까 누구라고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엔 책에 나옵니다만은 네. 이제 그 분이 이제 또 타켓이 됩니다. 타켓이 돼서 몽둥이를 들고 네. 이 33명의 청년 중에 이제 한 20여 명이 임시정부로 이제 몰려가요. 오. 이제 몰려가서 이제 유인물, 그분을 규탄하는 유인물도 살포하고 그분을 몽둥이 찜질을 하려고 찾습니다. 이 실명을 우리 여기서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럴 까지는 방송 없죠. 중에. 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했다 책을 보시지. 근데 네, 그래도 책을 보니까. 그분이 이제 네. 뒷문으로 도망가셨어요. 아, 예.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앞에 나타난 분이 있죠. 이제 군복을 입고 네. 임시정부에 도착한 후에 처음 보는 분이죠. 예. 너희들 뭐냐 이놈의 자식들. 오. 그러니까 천배니까 함부로 못하고 군복 입은 분이 게다가.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되게. 네. 나는 철기 이범석이다.
와, 소름이 쫙 끼치네요. 나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이범석 장군이라고 하면은 청산리 대첩 때, 네, 이제 네, 그때 같이 활약을 했었던 그 당시엔 젊은이였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때 나이죠? 예, 그때 나이. 그때 20대였고 지금은 40대, 네. 50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분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범석 장군이 이제 서안에 가 계셨기 때문에 광복군 제2지대 시안. 네, 시안. 예전에 당나라의 수도였던 네, 장안, 맞습니다. 장안이 서안, 시안이 된 거고. 되돌리면 우리 아까 처음에 그 장려씨 만난 건 삼지대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김학규 장군이 김학규 있었고, 장군이 있고 네. 이지대 바로 이제 이범석 이범석 장군이 장군이. 서안, 네. 시안. 그래서 거기에 이놈들 나를 따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정대원들이 중경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번도 뵙질 못하고, 근데 이제 이 청년들 같은 경우 딴 건 몰라도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는 잘 알고, 그렇죠. 거기에 신화인 김자진과 이범석을 모를 리가 없죠. 정시안이고 또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독립군 장군. 김자진 장군은 돌아가셨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너희 뭐 하냐 이래저래 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열정이 뜨거우냐, 그럼 나하고 가자. 으아, 단 비밀이다. 오, 그리고 목숨을 내놔야 한다. 뭡니까? 미국과 함께 국내에 낙하산을 타고 투하하는 진공작전을 준비 중이다. 죽을 각오가 돼 있고 비밀을 지킬 준비가 돼서 함께 가자. 이건 청천벽력의 이야기였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의 그 분파적 행동, 아까 말씀하셨던 좀 심한 단어 미만은 뭐 피할 수 없습니다. 비루한 모습, 그것만 보고 막 육천리로 온 청년들이 실망과 절망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서 일본군과 싸울 계획이 있다. 같이 갈래? 야, 이거는 이들에게서 또 하나의 희망을 보는 거죠. 젊은 육천리 장정은 예, 끝났으나 네. 그 다음 장정에 희망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뛰었겠네요, 좀 정말.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네. 그 장준수 해고록이 그때 진짜 중경이 그렇게 별일이 없었냐 이건 아니에요. 아, 예. 그 무슨 제 장준하 선생이 갖는 그 본인이 생각했던 상상하고 안 맞았던 것일 뿐이지. 예. 이 시기는 가장 임시정부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각 분파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때 우리가 볼 것은 장준하 선생의 입장에서 6천년에 걸어왔던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임정이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밀 작전도 몰랐잖아요. 네. 근데 이 임시정부가 그러고만, 그러니까 장 선생님이 보시기에 멍청하고 그런 것만 아니라 뭔가를 힘을 합쳐서 이미 준비하고 그것이 있고. 김구주석이 다 그거를 얘기된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 선생님은 이범석 장군을 처음 뵙기 때문에 김구주석께 여쭙겠습니다. 그래갖고 김구주석님 방을 두드리고 예. 갑니다. 예. 지금 철기 이범석 장군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맞다. 준비하고 있다. 이야, 저희가 가도 되겠습니까? 사실 김구 선생님 그때 한참 생각하시다가 너희가 꼭 그러면 가도 좋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작전에는 이들이 꼭 필요한 작전이었습니다. 이런 인력이 필요한데. 국내에서 나왔잖아요. 국내. 그렇군요. 최근래 국내 사정을 가장 잘합니다. 아, 그렇군요. 조선말과 일본말을 다 할 줄 압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기본적인 군사 훈련이 예. 다 돼 있습니다. 일본군을 탈출해서 육천리를 걸어올 만큼 검증이 된 거죠.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만큼 준비된 자원이 없죠. 오,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 김구 주석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겠군요. 어떻든 네. 그 진공작전은 진행이 됐어야 네. 되고 거기에 투입될 자원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네. 아마 이 33명은 제가 볼 때 가뭄의 단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각 정파들이지만 그 안에서는 또 자기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입장에서 보자면 누구라도 자기 쪽에 이 청년들이 와서 활기를 불어넣기 원했지만 크게 보아서는 객관적으로 그 당시 준비하던 국내 진공작전 네. 이 부분이 사실은 그 당시 찾아온 청년들의 열기하고 당시 이들이 가장 어쩌면 비극이란 말을 줄수 있어요.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이 목숨 네. 걸어야 되니까 예.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또 적임자일 수밖에 없는 네. 그 환경이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33명이 다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역할의 분담일 수도 있겠고요. 육천리를 걸어와서 중경이라고 하는 안전지대에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저 이제- 것이죠. 예. 이제 좀 위험을 또다시 네, 네. 감수하기에는 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한 10여 명만 가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가명으로 다 바꾸고 네. 예,
감을 바꾸고 출발하려고 하는 게 중경을 떠나가는 네. 그 장면이 참 또 눈물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장 선생님 회고록에 보면은 그 처음에 임시정부에 도착했던 그 뜰 안에 10몇 명이 이렇게 가는 거로 네, 결정을 한 10몇 명이 집결을 했고 네. 이제 똑같이 김구 선생이 나오셔서 환영사가 아니라 요번에 환송사를 아, 해주는 예, 거죠. 근데 이 노인네가 환송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냅니다. 아, 네. 1932년 4월 29일 오늘 야. 오늘 윤봉길 군이 나하고 헤어지면서 이 시계를 바꿔찼다. 1945년 4월 29일에 그런데 예. 13년이 흐른 4월 29일에 그때는 한 명, 아, 윤군 한 명을 죽음의 길로 보냈는데 오늘은 훨씬 많은 10여 명을 내가 죽음의 길로 보내고 있다. 같은 네. 4월 29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책을 보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었어요. 네. 예. 지금 생각해도 짠한데 장 선생님은 윤봉길 선생에 대한 어떤 신화 같은 그런 걸 갖고 있는 분인데 그렇겠죠. 네. 그날이 이제 4월 29일인 거죠. 그러니까 역산해 보면은 중경에서의 생활은 약 3개월, 넉 달여 정도 생활을 하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 미군 찝차들이 와 있어요. 예. 이제 걷지를 않습니다. 아, 네. 찝차를 타고 중경의 강남 비행장이라고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무슨 흑섬 같이 돼 있는데 활주로 흔적이 조금 남아 예. 있습니다. 거기로 가서 미군 수송기를 타죠. 네. 그리고 서안에 도착해서 그 유명한 OSS 특수훈련을 받으러 광복군 제2지대로 편입이 됩니다. OSS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CIA로 개편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노반이라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네. CIA로 짜지는 바로 그의 특수 부대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본군에서 탈출해서 중경으로 가는 장정은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 장정인 이제 진짜로 죽음을 준비하는 이제 훈련을 받으러 하는 두 번째 장정이 시작됩니다. 아, 여기서 이 훈련은 이제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본군으로 훈련 받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광복군 소위로 됐지만 이제 이번 진급을 해가지고 네. 광복군 중위로서 이제 중위. OSS 훈련을 받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진급은요, 이제 우리 군대 가면은 말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가짜. 예, 말갈이죠 원래 이제 일본식 말은 지금 일본 말을 자주 하지만 가짜 계급장인데, 네. 이건 가짜 계급장은 아니지만 이범석 장군이 이제 OS에서 훈련받던 청년들에게 진짜 소련 계급장까지 올려줍니다. 자부심을 심어준 거군요. 그 미국에 훈련시키는 이제 에이전트들이 네. 계급이 거의 같았거든요. 네. 소위, 중위.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디가 대위까지 올려줘. 그러니까 함부로 내 부하들 건드지 마라. 건드지 마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대위급들이 와요. 네. 그러고 왜냐면 군복이 똑같으니까. 결국 막판에는 소련까지 올려줬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만큼 고급 인력들이 더 와서 네. 고급스러운 훈련을. 근데 백범일지에 보면은 그 여러 명에서 절벽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그게 있었는데 올라가던가 내려가던가 그런 거에 그 다른 나라의 OSS 훈련 당시에 예, 훈련 당시에 다른 나라의 청년들은 그걸 못했는데 조선의 청년들은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거치더니 자기들이 갖고 온 끈인가요? 그런 것을 서로 허리띠나 끈을 묶어서, 예. 한 명씩 모두 이동을 하겠다. 그래서 당신들 조선 청년들은 정말 우수하다. 그 얘기를 듣고서 미군 교관한테 그 얘기를 듣고서 매우 자랑스러웠다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육체적으로만 무식한 군인이 아니라 네, 이렇게 네. 뭐 힘을 잘 쓰는 완력을 잘 쓰는 군인이 아니라 이거는 4인 1조가 돼가지고 네. 정보 수집하고 네. 정보를 전파로 날려줘야 되고 이거 뭐 요인 암살 뭐 하여간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 소위 말해서 특수요원이죠. 그렇죠. 굉장히 기민한 판단력과 정보 분석력 네, 네.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배운 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미국의 특수부대, 예를 들면 해군의 네이비실이라든가 네. 또 그 육군의 뭐 그린베러라든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 원조격인 그런 부대 중에 하나 바로 OSS 특수임무를 부여받은 고학력의 제대로 된 군사교육에 신체 건강한 네. 그리고 사상마저도 투철한
그런 분들이 일당백에 그야말로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와중입니다. 네. 김준엽 선생도 그때 같이 훈련을 받았죠. 네, 김준엽 같이 선생, 갔죠. 네. 노능서라든지. 노능서, 네. 김준엽, 그리고 장준하 이 세 분이 총을 들고, 네.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네. 지난주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 선생님이 평양에서 이제 중국으로 배치되는 그 기차를 타기 직전에 네. 나이 어린 신부가 마지막 면회로 왔을 때 네. 내가 성경책에 아니 그 내 편지 끝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으면 나는 탈출한 것이다. 돌베개. 네. 그럴 때 이제 신부가 너무 놀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달래면서 난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안심을 시켰는데 이 죽음으로 가는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제일 먼저 손을 듭니다. 아. 그리고 딱 진짜 그렇게 했죠. 중국 땅에서 외놈들하고 싸우다 죽을 줄 생각했는데 조국 땅에서 외놈들과 싸우다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나에게 너무 영광이다. 예. 근데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너무나 멋있고 그렇지. 중국 땅에서 외놈 총 맞아 죽는 것보다 조국 땅에서 죽으니까. 근데 이제 신부한테는 거짓말하는 나쁜 남자가 되는 나쁜 거죠. 남자. 근데, 참고로 예. 국내 진공 작전 이게 이제 죽으러 가는 거라 죽으러 가는 길이라 그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이길래 이렇게 죽으러 가는 거였는지를 독수리 작전은 또. 말씀 좀 지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뭐 장준 선생 같은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그 시기에 또 그런 항일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때 망명했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지금 2차 세계 대전입니다. 태평양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30년대부터 계속 기대한 것이 이제 러시아와 일본,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 네.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 이 중에 어느 나라하고 먼저 싸울 것이냐. 네.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조선하고 일본하고 1대1로 싸워서는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속에서 어떻게든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일본이 자꾸 팽창주의 하는 속에서 네. 결국 러시아하고 싸울 수도 있고 네. 이게 러일 개전설이에요. 중일 개전설. 네. 그다음에 미일 개전인데 제일 먼저 터져버린 게 중일 개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왔단 말이죠. 네. 중국이 들어오는 것이 1930년대 만주 사변부터 1937년 중일전쟁이 되잖아요. 중일전쟁.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이제 독립운동 단체가 해외가 활발해지고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함께 일본과 싸운다. 네, 그 중국에서 일본을 몰아냈을 때 이 중국과 함께 한반도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 어떻게 했냐 중국이 일본을 한반도에까지 쫓아내기 위해서는 중국과 함께 조선이 싸워주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 국민당이든 네. 중국 공산당과 함께 싸워서 중국을 위해서 싸웠다고 할 때는 중국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일종의 인계철선이죠. 네. 그것을 함께 해서 같이 해서 일본적으로 전체를 몰아낸다는 식으로 가는 것이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때 태평전이 일어났잖아요. 예, 중국 뭡니까 지금 만주 땅에 있는 윤동주 선생이 윤동주 그리고 문익환이 함께 다녔던 학교가 있었잖아요. 병동학교. 예, 그 학교에 지금 갔었는데 윤동주 서시도 이렇게 적혀 있고 그 자료실에 가니까 거기 졸업생들이 나중에 중국군에 입대해서 싸우고 그런 것이 당당하게 조선의 독립을 위한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군에 입대해서 싸우는 것 자체가 중국의 독립과 또 조선의 독립을 위한 건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었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양동 작전을 그때 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는 뭐냐면 지금 바로 장조정이 했던 이글 프로젝트죠. 독수리 작전.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한반도 본토죠. 네. 우리로 치면 에다가 미국이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선이 쉽게 말하면 특공대 들어가는 것이죠. 특공대. 그때 들어와서 여기서 후방 교란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무장을 조직한다는 겁니다. 말은 그렇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태평양 전쟁의 양상이 호주도 위험했습니다만 호주 위에 남태평양 섬들은 필리핀 포함해갖고 일본에 다 점령된 상태였잖아요. 있었죠. 근데 이제 메가더 장군의 전술은 섬을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북진을 하면서 일본 본토만 이렇게 포위를 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제 오키나와까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제주도하고 한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곧바로 들어가려니까 한반도에 진주하고 있는 또 만주에 진주하고 있는 일본군들이 워낙 세고 그러니까 먼저 이제 한반도 회복이라고 하는 거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연합군들이 미군이 상륙을 하려고 해요. 일종의 뭐냐면
뭐죠 노르만디 상륙 작전 같은 네. 개념이에요. 근데 쉽게 말씀드려서 상륙 작전 전에 뭐가 먼저 들어갑니까? 공수부대가 먼저 가야죠. 특수부대가 먼저 가서 주요 기지를 폭파하고 정보를 분석해서 알려주고 이제 혼란을 야기시키는 레지스탕스 조직이 상태에서 중요하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네. 19장 톰 행크스가 제작한 거기도 보면은 그 공수부대가 먼저 예. 투입이 되죠. 예, 그리고 그 현지의 레지스탕스랑 교류 양동 작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국내 남아있던 무장 조직이 사실 거의 없었잖아요. 없었다고 봐도 되는 근데 거 이게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이미 이제 두 가지를 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하나는 그러니까 이 중경에 있는 네. 임시정부의 이글 프로젝트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연안의 조선 독립 동맹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건 연안이잖아요. 그쪽도 뭐냐면 같이 합니다. 그쪽도 같이 이제 국내 진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는 근데 없잖아요. 자, 그 국내 국내는 조선 없죠. 독립 동맹이 네.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적어도 뭐냐면 그 당시에 사실 우리가 잘 보자 첩보진이라는 게 있어요. 첩보점. 예를 들면 이 몽양 요령 선생이 건국 동맹을 하시잖아요. 네. 이때 뭐냐면 사람을 파견합니다. 연안에도 파견하고 연안에도 임진에도 파견. 파견. 또 임시정부 위원인 장건상 선생은 바로 이글 작전 그 시기에 8.16 직전에 연안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내로도 오고 중경에서 연안으로 들어가 연안에서 중경으로도 오고 국내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대규모 이 전쟁을 위한 준비들이 그래서 진행이 군사부가 됐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그 경성 콩그룹이라고 있었어요. 40년 뒤에서는 그 박헌영이 했던 네. 얘도 군사부가 있어요. 인민전서부가 있고 건국동맹도 군사부가 있어요. 그래서 만주군 예. 안에서 박승환이라는 분이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적었지만 없었다고 네. 하면은 그렇군요. 안 됩니다. 그때 뭐 이상적이라면 그렇게 연계해서 그러니까 대오를 한다는 거죠. 갖춘 무슨 무장 조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지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하 활동을 하면서 예. 그 호응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되고 있었다. 그리고 학병을 피했던 젊은이들 산에 가서 야산대를 조직합니다. 그렇군요. 지리산 쪽엔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남도부도 바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소설 태백산맥에 보면은 뭐 굿발지, 신발지 얘기도 나오고 네, 맞죠. 심지어는 일제 말에도 그 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쨌든 간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다. 죽죠.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소수로서 뭐냐면 대규모 병력을 묶어놓고 네. 일진이요 4인 1조 10개조입니다. 40명. 네. 그렇죠. 그러나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먼데 지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면 저 훈련 잘 받았고요. 네. 준비 차착 진행되고 있다가 결국은 국내 진입 작전이 무산이 되잖아요. 네. 그 일본이 갑작스럽게 항공을 두 번의 케이스가 있죠. 예. 그런데 그 와중에 비행기를 타고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뭐 다시 여의도 비행장에 가서 항복을 받기도 하는 그 장면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까 뭐 밴드 오브 브라더스 말씀하셨지만 네. 그 비행기랑 똑같은 비행기입니다. C-17인가 그런 비행기가 47인가요? 그 명칭은 정확히 생각 네, 네. C-47 같네요. C-47. 예,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네. 이 조국 땅을 향해서 가요. 네. 근데 그 황해 바다 위에서 급전이 떨어집니다. 급고 귀국. 그러니까 이 작전이 엉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출동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15일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피를 흘린 대가로 조국이 얻게 될, 그러니까 내 피의 대가로 조국이 얻게 될 그게 분명히 있는데 발언권이. 네. 피를 흘리지 못했기 때문에 앞날이 깝깝하다라고. 그러니까 백범 하는. 선생 같은 경우에는 연합군 승인을 안 받았으면 네. 성 참전 후 승인을 받겠다는 게 피값으로. 그래서 투입한데 돌아와 버린 거죠.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네요. 그래서 통탄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분들의 피해 대가로 우리 후대들이 받았을 것들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후대로서 너무 건방지고 결례지만 그분들 스스로 우리들의 피값을 못해서 해방 이후에 앞으로의 앞날이 참 암울하다. 2차 세계대전을 예를 든다면은 분명히 BC 정부라고 하는 괴뢰 정부가 프랑스 남부에 있었습니다만 드골이 중심이 된 그런 그 여론전, 그러니까 방송도 있었고 드골이 또 레지스탕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합군이 파리를 해방했을 때 그 선두에는 바로 레지스탕스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피카소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처칠이랑 그렇게 고성을 주고받아 싸우면서도 결국 드골이 그 어떤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스스로 힘을 길러갖고 싸웠다. 물론 물량으로 따지거나 전가로 따지면은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온 그런 연합군 이 비할 건 아니지만 우리는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웠고 당신들이랑 그 호응을 했다. 그렇죠. 레지스탕스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징성이에요. 그렇죠. 술을 얻어먹은 적은 있었잖아요. 그 일본군.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네. 하니까 네. 임시정부나 또 중국에서 작전을 지휘했던 이 극동 지역의 네. 이제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빨리 일본을 접수시키는 게 이제 또 중요했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임시정부나 그리고 미군, 이 극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의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군 한 20여 명과 우리 광복군 선발대 4명, 네. 저희는 단 4명, 4명. 이범석, 장준하, 김준엽, 노능서 와. 단 4명이 미국의 20여 명의 군인들과 함께 일본군의 그 무장 해제를 위한 선발 진공대로 네. 이제 서울에 착륙하는 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서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의도 네네. 여의도 일본 공군공항이죠. 네. 예, 착륙한 게 1945년 8월 18일. 네. 이 의미는 이제 해외에 있던 무장 세력 중에 또는 독립 세력 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총을 들고 국내로 들어왔던 가장 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지금의 여의도 공원이 있는 그 자리에 네, 그 네, 맞습니다. 얘도 비행장이 와서 비행기장에 네. 왔을 때 네. 바로 기다리고 있었던 일본군 수비대가 있었겠죠. 일본군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여의도는 굉장히 중요한 네. 일본 군사기지니까. 공군의 네. 공군기지였고요. 그리고 일본군도 마찬가지로 본국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네. 조선 광구사령관이 네. 그 북한 청진 옆에 나남에 있던 17사단장을 호출을 했고요. 네. 그래서 서울에 이게 조선 주둔 주요 장성들이 다 집결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걔네들은 어떻게 대응책을 또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난데없이 이제 연합군의 비행기가 착륙을 한 거죠. 예. 포위를 당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항복한 상황에서 함부로 공격도 못하고 그렇죠. 없죠. 어떻게 왔느냐? 너희들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연합군의 그 명령을 받고 왔다. 맞다. 그러니까 뭐 답변은 간단합니다. 나는 본국으로부터 그런 명령 못 받았다. 빨리 가라. 근데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기름이 없잖아요. 항공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서안에서 한 번에 날아왔거든요. 그렇군요. 그 조그만 비행기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일본군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항복을 해서 화가 나는데 이제 연합군까지 와 있으니까 한전도 안 되는 무리들이 와갖고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내 부하들을 내가 통제하기 힘드니까 너희 빨리 가라. 항공료가 없다. 그리고 너희 항공료를 달라. 근데 어쩐 일인지 그 여의도 공항에 항공료가 없었어요. 오.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데가 개성의 비행장이었습니다. 네, 네. 거기 가서 갖고 와야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일본군 진지에서 1박을 하게 되고요. 예. 그 1박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일본군 이제 고위 장교들이 일본 맥주를 갖고 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으로 치면 대령급과 이제 소장급들이 와서 대좌. 대좌죠, 대좌. 대좌 그리고 네. 그 준장 소장까지 왔죠. 예, 예. 그래서 무릎을 꿇고 네. 이렇게 항복주를 아. 바칩니다. 근데 요 장면은 이제 장준하 선생님보다는 김준엽 선생님 책에서 좀 딸 필요가 있습니다. 김준혁 선생의 그 대장정이란 책이죠. 네. 장정이란 책. 김준엽 선생님은 술을 좋아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맥주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 장준하 선생님은 네. 그 순간에도 저 끝에서 이제 약주를 안 하시니까 네. 성경책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아니 장형 이거는 마셔줘야 된다. 이거는 받아야 된다. 우리가 뭐 항복주인데 저놈들이 우리가 일본군의 예. 쫄병으로 끌려갔었는데 예. 저 높은 계급장 단놈들이 지금 무릎 꿇고 항복주라고 이렇게 바치지 않느냐.
그래도 한 2번 거부하셨는데 김준효 총장님 끝까지 예. 이건 받아라. 이제 김준효 선생님은 저한테 장영술은 내가 가르쳤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못 드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가르쳤다 이거죠. 네. 참 좋은 사나이의 우정입니다. 네. 네, 생애 처음으로 그때 약주를 잡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슴 아픈 그 첫 번째 그런 뭐라 그러나요? 뜨겁지만 예, 안타까운 그런 예, 그렇게 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몇 분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그 임시정부의 그 요인들이 사실은 임시정부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입국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뭐 이러저런 곳에서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럼 이 해방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늘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해방하고 되고선 정부 수립되기 전까지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어떤 역할들을 하였는가, 그 얘기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짧게. 예. 일단은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전부 다 귀환을 서두르죠, 임시정부가. 네, 근데 네. 잘 알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불허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임시정부가 김구선, 이승만이 제일 먼저 입국하게 됩니다. 네. 이승만이 제일 먼저 입국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김구선 같은 임정 요인들이 이제 나눠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나눠서 들어오게 되니까 바로 11월 23일 날, 45년 11월 23일 날 임정 요인 제1진 오게 됩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김구 주석을 포함해서죠. 이때 뭐냐면 장준하 선생이 이제는 바로 김구 선생의 비서로서, 네. 수행 비서로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해방 공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와서는 그 족청에 있었죠. 민족청년단하고 이제 한신대학교 입학 이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이범석 네. 장군이 만든 거죠, 족청이 민족청년단. 네. 예, 요거는 바로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바로가 아니고 이게 일단은 초기에나 뭐 김구 선생이 비서로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전교장에게 예, 있었죠. 저 장준환 선생이. 예, 이따가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1945년 12월 달이 되면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신탁통치 네, 네. 논쟁 국면에 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좌우 분열이 생기게 네. 되죠. 인서도 아마 우파 쪽에 활동을 하셨을 것 같고 네. 당연히 했는데 백범성 자체가 이제 뭐 반탕운동을 주도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 좌우 갈등이 심해지면서 청년들이 행동들을 많이 나서게 되었어요. 네. 예, 이렇게 되어서 이 시기에는 급격하게 청년운동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좌우 갈등에서 직접적 행동적 부딪힘은 네, 네. 좌우 청년 조직도 부딪히게 됩니다. 네. 이때 뭐 이제 학병 조직도 있고 청년 조직도 있겠죠. 네. 예, 이렇게 되는 속이고 이러다가 이때 뭐냐면 이범석 장군이 이제 조직한 게 1947년에 민족 청년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약칭 족청. 족청. 네. 근데 그 전에는 지청천 장군이 먼저 돌아와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네. 그게 대동청년단입니다. 네, 대동청년단. 이게 우파 청년단체인데 강북군의 총사령이 국내에 들어와서 만든 청년단체는 대동청년단이 제일 먼저고. 그러니까 지청천 즉 이청천 장군이 광복군의 총대장이었는데 예, 예. 이분이 만든 게 대동청년단.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범석 장군이 들어와서 만든 게 민족청년단. 하는데 바로 여기에 40년 12월 달에 장준환 선생이 그 교무처장인가를 하죠. 아. 그렇게 하면서 족청계에 좀 당겨진 일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시간상. 아니 아직 3분 정도 시간이 있긴 있는데 방송에서 3분은 긴 거예요. 깁니다.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안타까운 일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할 때 장준하 선생님의 유일한 실수가 족청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만큼 족청이라는 조직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1945년 11월 23일 날 김구 주석을 모시고 네. 임시정부 황국 일진으로 장 선생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범석 장군은 그 후에도 안 들어와요. 이범석 장군의 귀국은 46년 6월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왜냐 그러면은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이제 교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딴 분이 이제 질서 유지를 네, 맡았고 정화암 선생이 네. 이범석 장군의 임무는 중국에 수없이 남아 있는 일본군들이 철수를 해 가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한국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거를 끌고서 일본으로 갈 경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중국군과 그 중국에 있는 연합군들과 협력을 해서 그 안에 있는 한국 청년들을 빼내는 작업들 네. 그 임무를 맡고 있다가 이른바 이제 광복군 초모공조까지 확대 네, 재편입니다. 그게 굉장히 그렇군요.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네. 그래서 46년 6월에 귀국을 해보니까 이미 이제 자기네 영역들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범석 장관은 뒤늦게 족청이라는 걸 만듭니다. 민족청년단이라는 걸. 근데
장준하 선생은 이범석 장군한테 직속부하예요. 그렇죠. 직속 상관이시고. 네네. 근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이미 경교장에서 김구 선생님 비서를 하고 있는데 야 너는 나하고 일을 더 많이 했잖냐. 너 나한테 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수도 없이 와서 설득을 했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직속 상관에 대한 예의로서 민족청년단의 교무처장을 맡았는데 이 중간에 나오시죠. 이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32명의 이사 중에 김한란도 있고. 근데 이 색깔이 안 맞아요. 친일적인 색깔이 많았다는 얘기군요. 예, 그래서 나오셨고,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첫 번째 정부가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범석이 국무총리를 맡습니다. 첫 번째로. 근데 국무총리 비서를 맡아달라고 해요. 네. 근데 그때 한신대학에 편입을 합니다. 장준하 선생이. 예. 네. 한신대학교에 들어간 학업을 핑계로 49년도 이후이죠. 예, 그렇군요. 학업을 핑계로 그 총리 비서직을 거부하죠. 네. 그 후로 한 번도 이범석을 안 받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족청에 관련돼서 뒤에 장 선생은 자기의 기록에 그 사건에 대해서 뒤에 글로나 말로 남기시는데 이범석 장군 그 뒤에 한 번도 족청을 안 대면한 적이 하죠. 없고 족청과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나 글을 남기신 게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예. 본인의 실수라는 걸 인정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광복군으로서 입국을 했고요. 그리고 이범석 장군은 뒤늦게 입국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여러 청년들을 광복군의 이름으로 조직을 해서 입국을 시키기도 하고 그 와중에 간도특설대 출신의 그런 친일 장교들이 한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해병대 초대사령관이었던 김현준도 있었고 신현준 그리고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도 있었습니다. 자, 장준하 선생의 그런 돌베개 장정 이런 이야기 다음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